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새롭게 한 주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음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장 막판에 그래도 양전을 다시 돌려놓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 기세에 비하면 조금 뒷심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관세 판결 이후에 여전히 시장 좀 더 복잡하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도 있을 것 같고요. 오전 한 10시 조금 넘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좀 더 공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속보와 함께 시장에 빠져왔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야기 오늘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롭게 한 주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마감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 전환, 하락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846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18%,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냈다는 데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151포인트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에서는요,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 넘게, 거의 1조 3천억 원, 조금 줄었네요. 1조 정도로 이렇게 오늘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계속해서 한 1조 2천억 원 가까이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도 개인들의 장세가 될지도 이 수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복원. 뭔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든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원. 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이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플랜 B를 꺼내 들면서 이 관세 복원에 나선 건데요. 카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 이 세 개를 통틀어서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122조. 입니다. 심각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원래 판결 나오자마자 10%를 관세 부과했지만 주말 사이에 5%를 더 올렸습니다. 15% 관세를 부과했고요. 여기에 맹점은 150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부시 때부터 나왔던 이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근데 발동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USTR이 무역합의나 조사 결과가 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 상으로는 자, 무역법 122조가 150일 동안 약 5달 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부터 7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11월에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자, 여기가 사실 공백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내치적과 업적을 흐릿하게 만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232조와 122조를 함께 컴바인해서 좀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진우 소장님 나오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노하우.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인상, 뭔가를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MLCC 판가 인상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세계 1위 무라타가 인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메리츠증권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대 MLCC에서 가장 좋았던 호황기는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 사이클, 2017년, 16년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시절 특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가동률도 높았고요. 영업이익률도 높았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지금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동률은 높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아질까요? 코로나 특수 이후로 MLCC 판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풀가동했는 데에 요즘 좋은 주가를 보였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P와 Q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작년에 돈은 잘 벌었습니다. 24%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는 것. 아직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는 삼성전기.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대장주이고요. 사막컨덴서, 아모텍, 코스모신소재, MLCC 좀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법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다 필요 없고 삼성전기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공부하게 되면서 새로 알게 된 종목 중에 하나는 GIS입니다. 여기도 좀 자세하게 잠시 후에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풍년.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풍년 뭘까요? 자, 전력기기 MLCC 못지않게 좋습니다. 끝나지 않은 풍년. 여기는 아무래도 더 호황기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작년부터 나왔었던 이 765kV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제 성과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압으로 가면 갈수록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률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대용량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우리나라 빅3가 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요. 아마 히타치 에너지, 지멘스, GE 베르노바가 세계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뺐습니다. 자, 우리나라 빅3들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도 갖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있진 않지만 HVDC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단한 무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5%, 효성중공업 4%대, LS 일렉트릭도 4.49% 올랐습니다. 오늘 모처럼 중소형 종목에 속하는 상일전기가 10%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선과 관련된 종목,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머니쇼 플러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슈들 디테일하게 인사이트 모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주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 우리 증시, 오늘도 개장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높았던 건 또 여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장중 한때 5,90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6,000선을 향해 쭉쭉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주목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현복 부대표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변동성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초에 워낙 이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호행이 이어져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한때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강한 부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득이 있다. 플러스 이제 우리 자사주 관련된 상법 개정 같은 그렇죠. 이슈도 있다는 부분이 보여줘서 향후에도 사실 오늘 좀 생각보다 약했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뭔가 오늘 뭐 지수가 좀 힘이 다소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불길한 징조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여전히 개인분들 수급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기관 저희 같은 포함해서도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실적과 뭐 상법 개정 관세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저희는 좀 좋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인 거잖아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물량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것이 국내 시장의 워낙 큰 폭의 상승률에 대비해서 뭐 이 자산에 대한 재정립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SK이닉스의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
때문에라도 주가가 워낙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조금 덜어낸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뭐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것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일부에 대한 뭐 차익 실현 과정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종목들만 봐도 그동안에 좀 쉬었던 뭐 두산 그리고 뭐 LG 그룹주들 그렇죠. 전력주들이 워낙 또 섹터들의 순환매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잠시 쉬었다 다시 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순환매의 과정들을 거쳐갔다.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했던 키워드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까 브리핑에서 보셨듯 MLCC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뭐 다 아실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주가는 정말 높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린 더 밸류를 줄 수 있을지 여전히 강할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노현복 부대표님, 자 이제 AI 붐. MLCC도 이제 그 수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밸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삼성전기 밸류는 사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이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주 초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 상황에서 보고 있어서 네. 그리고 마침 최근에 무라타의 그 CEO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수요가 워낙 많고 그리고 공급은 제한적인 와중에 단가 인상의 가능성이 생겨서 이 방향성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 다음 타자도 같이 고민하던 와중에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훈 대표님, 지금 삼성전기가 작년 9월 한 15만 원대였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팍 치고 올라와서 이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익 상방은 막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이익 상방이라고 하면은 가동률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00% 가동률로 돌아갔을 때 이걸 캐파 증설로 계속 충분히 이어지면서 네. 그것을 이제 전체 물량을 늘리느냐 아마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엔비디아의 또 탑재 서버에 탑재될 수 있는 MLCC가 기존의 이제 이 GB300 이제 서버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이제 증가된 6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몇만 개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무라타의 MLCC 가격 인상이 만약에 뭐 3월에 확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뭐 PQ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P에 대한 인상 소식만 있는데 나중에 삼성전기가 만약에 증설에 대한 얘기가 하나 언급이 됐을 때 사실 이 모멘텀적인 요소 측면으로도 지금 주가 이제 목표 주가가 한 TP가 한 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이 서버향 대비해서 삼성전기는 MLCC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FCBGA라고 하는 이번에도 기판도 있죠. 예, 기판 쪽도 지금 LG 이노텍도 아마 FCBGA에 대한 이익률 때문에 오늘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로서는 지금 뭐 여러 포트폴리오가 카메라 모듈까지 지금 다 좋아지는 맞아요. 육각형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구조라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일부가 보인다면 네. 그것을 또 한번 저희는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삼성전기의 지금 색깔이 변모가 맞아요.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MLCC로 삼성전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FCBGA 기판도 좋고요. 유리 기판도 합니다, 여기. 그래서 AI 붐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증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 증설에 다소 좀 보수적이잖아요. 대였던 게 있으니까. 근데 MLCC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여기는 좀? 근데 MLCC도 사실 뭐 반도체 부품의 하나의 좀 축이라서 뭐 굳이 다르다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MLCC 가격이 좀 저점에서 형성이 됐던 터라 지금의 이런 호황기를 맞이해서 증설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번에
원체 이제 30만 원대에서 급격하게 한 지난주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평가는 단기간에 이렇게 좀 한계점을 드러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아직까지는 이 무라타의 MLCC에 관련된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의 밸류의 재평가 구간에서 아마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여기에 혹시 현대차가 최근에 로봇이랑 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한 것도 혹시 좀 플러스 요인으로 같이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지금 좀 빠져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전장에도 MLCC가 들어가는 비중이 뭐 몇만 대에서 전기차 빼 몇십만 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호재로서 작용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삼성전기와 현대차를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것까지 또 하나의 연결고리 재료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또 충분히 또 재료가 좀 넓게 포진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종목 삼성전기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노현복 부대표님, 사실 MLCC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아요. 뭐 삼성전기도 있고, 뭐 이제 사막 컨덴서, 코스모신 소재, 아모텍 뭐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삼성전기가 제일 좋습니까? 사실 저도 그 삼성전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이슈들이 다들 뭐 ETF라든가 이렇게 특정 대형 종목에 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MLCC 외에도 기판이랑 카메라 모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삼성전기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우 대표님은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뽑자면 아까 GIS도 말씀드렸는데 GIS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반등폭이 이제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그 돌파를 조금 더 해야지만이 수급적인 요소로서 조금 더 발랄할 이제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일단은 사막 콘덴서 쪽이 조금 더 시세적으로는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근데 사막 콘덴서는 지금 3만 원, 5천 원대 박스권 구간을 좀 강하게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MLCC 관련돼서도 지금 아마 투탑으로 여겨지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사막 콘덴서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장 뭐 산업용 MLCC에서도 이제 사막 콘덴서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종합해서 본다면 뭐 GIS도 한번 상단 돌파했을 때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저도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한번 흥미롭게 꼽았던 종목이 사실 방송에서 선익 시스템을 이렇게 하다가 뭐 다양한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근데 GIS도 좀 느낌이 있는 게 여기가 삼성전기랑 10년 동안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MLCC 절단 장비 자동화 설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디스코가 이쪽 절단 다이싱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최초로 국산화한 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필리핀 증설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 GIS. 일단은 더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기업이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MLCC와 관련된 뭐 IT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판결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 건 상법 개정도 있죠. 상법 개정 지금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파고를 좀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부대표님, 일단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재계는 사실 좀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통과는 이 건이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기본에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이제 1년 내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 것도 1년 6개월 이내에 이제 소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도 중요한 게 1차 상법 개정이 우리가 진행된 게 작년 7월입니다. 네. 사실 딱 반년 됐어요. 근데 벌써 이제 2차 이어서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건을 법사위까지 올렸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차랑 2차가 작년에 통과를 했고 이제 3차까지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3차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증시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려웠었고요. 또 밸류업에 좀 성격이 더 짙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도 있지만 일단 이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은 참고로 현재 상장된 기업들 기준으로 약 3%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소각하는 분만큼 ROE랑 EPS가 바로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주말에 발생을 하니 크게 지주회사들 그리고 금융 중에도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가 좋았는데 특히 보험사들이 주가가 좀 더 좋았던 건 이유는 보험사들이 자사주의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각되는 만큼은 바로 EPS의 개선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또 마침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막 쭉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좀 이렇게 편차가 있었죠.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 전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서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의 그 ROE를 높이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 궁금했던 게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뭐 이미 수혜주들 많았었던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러한 상법 개정 3차가 진행될 건이라는 거는 빠르면 2월 중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1월 그 작년 말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법 개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지주랑 증권이랑 보험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숨고르게 하고 올라갈 룸이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의 숨고르기. 네, 맞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사실 개별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 전처럼의 강한 모습들은 또 아니기도 했었던 상황이라서. 네. 뭐 오늘만 보자면은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상한가를 이제 네. 기록을 했고 끝까지 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보험주들은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막 9%대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생명이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차트를 보시면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 정도의 상승 여력 이 시작이 된 거고, 근데 기존부터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라도 먼저 지금 상승을 한 지가 보통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PER 그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측면도 한 7배 이하 수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PBR도 한 0.7배 이하 수준 종목들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밸류적으로도 싸긴 하지만 순환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3차 상법 개정의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가 거의 저는 마무리 국면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기존의 이제 증권주들도 오늘 사실 윗꼬리 달았죠. 네, 윗꼬리를 좀 네. 달면서 하락을 했고 보험주들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뭐 삼성생명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지언정 개별적인 종목 이제 삼성화재라든가 이제 대부분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보험주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세론에 대한 성격이 조금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 그럼 김성훈 대표님, 이게 지금 이쪽에서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금융주들 보면은 은행, 증권, 그다음 뭐 생보사 이렇게 쫙쫙 돌아가잖아요. 지금 생보사 움직이는 거는 이쪽 흐름의 끝물이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손해보험사, 뭐 생보사 이렇게 보면 실적이 그나마 이제 손해보험사가 조금 낫다라는 평가가 예.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형태를 보니까 제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워낙 좀 세게 증권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보였던 SK증권, 뭐 LS증권이 굉장히 좀 뜨겁게 오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펀더멘탈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요소로서 조금 단정적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것을 장기적인 랠리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펀더멘탈이 좋은 DB 손해보험, 그러니까 자사주가 조금 비중이 많다가 소각이 되는,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에 이행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더해서 지금
김성훈 대표님은 보험주들은 좀 새로운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 대표님, 근데 보험주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업황도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하방을 더 많이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보험주들은?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증권이랑 은행 그리고 보험을 나눠봤을 때 사실 은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라 함은 가시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은행은 벌써 올해 50% 이상으로 올라갈 맞아요. 전망이에요. 내년에는 뭐 60%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은 또 이제 실적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거래대금도 불과 한 달 만에 60%가 성장을 해서 아직 올해의 증권주들 컨센서스는 반영이 안 됐지만 실적이 좋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보험업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실적적으로 좀 가시성이 낮다. 즉, 요 계리, 보험률에 따라서 실적을 좀 추정하기 어렵다 보는 요게 한 가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은행 대비해서도 이제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삼성화재가 배당 성향이 제일 높은데 50%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삼성생명도 한 40% 정도여서 근데 물론 대신 좋은 점은 보험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배당 성향이 낮은데 그 PBR이 지금 1배를 훨씬 언더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다각도로 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좀 은행, 증권, 보험 뭐 이쪽 세 개를 살펴봤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사실 지주사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한 흐름을 좀 잡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주사 매력은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주사는 물론 다 섹터가 다 골고루 있죠. SK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네. 있고요. LS는 또 LS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주사들도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편차가 생기는 게 이 그룹사들이 가령 한화나 SK처럼 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 든든한 자회사. 맞습니다. 네. 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할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자사주도 보유한 만큼 그 지주사의 ROE도 개선이 가능하니 그런 쪽에서 저희는 쪽에서 관심 가지면서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까지도 좀 넓혀졌고요. 뭐 배당 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악재로까지는 반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치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거의 뭐 1년, 연차로 하면 2년 차 정도를 2년 차. 관세로 얻어 맞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면역이 생긴 것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묘하게 수치는 15%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펼쳐야 될지가 많은 분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자, 뭐 세부적인 거 더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관세와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관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가 비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셈법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품목별 관세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국내 시장에 작용을 할지, 그쵸.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근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딱 보고 나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미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뭐 관세 영향이 일부 있었어도 이제 이 펀더멘탈적인 이제 이익 그로스가 높아지는 변압기 종목 쪽이 오늘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또 이런 트리거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개월의 시간 이후에 뭐 233조도 남아있고 그래서 맞아요. 일부적인 이제 이 관세를 조금 더 변동시킬 만한 요소 우리나라보다는 저는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비율이 조금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 관세에 대한 역할적인 이 영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이제 이 미미한 수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232조에서 뭐 품목 관세가 더 늘어나거나 비율이 더 커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 포인트인가?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또 이제 실무단위 리뷰에 가 있습니다.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이야기, 여기서는 또 기회가 여전히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원전, 조선, 전력기기 이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여기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각자의 이슈들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은 원전 나름대로 지금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국내 원전 업체들이 과거의 레코드도 워낙 좋고요. 해외랑 국내에서의 그런 많은 레코드를 통해서 올해 연내 이제 아마 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원전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원전대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 저희 관세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슈에서 좀 멀다 보니까요. 꼭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전력기기는 사실 이 전력기 변압기라는 게 그 심장을 담당을 하고요. 이 심장을 설치를 하면은 2년 후부터 혈관인 전선들이 깔리게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기가 우리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서 네.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죠. 2024년부터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이 지나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전선들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기기도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좋은 상황에 말씀하신 그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적다 보니 그래 이쪽에서 좀 더 수혜를 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조선도 관세 이슈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섹터 전부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대표님. 조선이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국도 어쨌거나 관세를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시 또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가 미국 정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나요?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관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가 무산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제 보편 관세를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관세는 즉 기존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보다는 일단 트럼프의 독단적인 이 관세 이슈가 좀 대법원의 발목을 잡혔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더 불확실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불확실성 완화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마스카 프로젝트랑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이런 조선을 건조하는 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다 실사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주요 업체들과 미국과의 협업은 협업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주요 이제 좋은 상황들이 보이면 주요 업체별로 수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여기서 저는 역발상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관세 이번 결과 보면은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가 짓밟아놨던 그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국내 이제 신재생 업체는 원전을 비롯해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일부 이제 신재생 종목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피해를 본 쪽은 이제 풍력이기는 하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또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가 굉장히 짚어지면서 우주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 태양광이 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근데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올해 1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사실 이런 이슈가 조금 줄어들수록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반등을 줬던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역할론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보다는 실적, 펀더멘탈이 좀 깜짝 실적이 나왔던 풍력 쪽의 CS 윈드라든가 이런 쪽에 그동안에 조금 실적 대비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이 시각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배제되었던 그나마 고른다면 풍력 쪽에 대한 이제 반등의 스토리가 조금 더 이제 나와주는 구간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정도는 생각했었는데 풍력까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현복 부대표님, 사실 우리가 관세 가지고 막 시장에서 이야기 한창 할 때 그때는 막 관세 무풍지대라고 했던 섹터들이 있어요. 막 뭐 엔터, 게임 막 이런 쪽도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여기 근데 반응이 있을까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 아니어도 잘 갈 것 같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 관세 무풍지대라는 게 무색할 만큼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 그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워낙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수요는 아닙니다만 현재 더 잘 아시다시피 하이브의 BTS가 이제 현재 컴백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워낙 지금 콘서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BTS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이 올해 또 신규 그룹들도 지금 추이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하이브의 실적 추정치가 올해 조금 더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관세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주요 앨범 판매와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MD 굿즈 판매들 이런 거는 관련해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섹터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먼저 갈까요? 네. 화장품도 사실 궁금해요. 네네 화장품.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폭이 조금 일부 있었는데 화장품도 사실 지금은 과거보다는 15%의 관세 벽에 일부 이제 경쟁에 대한 장벽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CBT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종목 제외하고 이제 ODM 종목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실 화장품 쪽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눈여겨 보는 거는 어찌 보면은 블루오션인 스킨부스터 쪽으로 시각을 조금 또 집중하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스킨부스터 쪽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잖아요. 왜냐면 근데 오늘 LNC바이오랑 한스바이오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는데 기회다. 네, 기회죠. 왜냐하면 MSCI 편입 때문에 외국인들 JP모건하고 골드만에서 LNC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미리. 근데 8만 원대부터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12만 원대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빠진 것은 일부 과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었지. 펀더멘털이 막 좋은 아직 섹터는 아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이 흑자 전환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스킨부스터 아까 얘기한 거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스킨부스터는 허가제잖아요. 그래서 수출보다는 국내 피부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년부터는 일본이라든가 아마도 이제 중국은 내후년부터 스킨부스터가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관세 영향이 없는 그래도 스킨부스터 쪽에 집중을 좀 더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생각할 시간 좀 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돌고 돌아서 결국 오늘 반도체 얘기를 빼먹었는데 반도체를 계속 저희가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 역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컨센서스가 지금 벌써 올해의 실적 예상치가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이런 수요가 너무나 풍부하고 뭐 구글의 MOU라든가 GPT의 MOU 이쪽도 워낙 풍부한 상황에서 토큰 수도 지난 1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공급은 워낙 타이트하니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뭐 1분기에도 단가가 30-40%, 2분기에도 20% 이상, 하반기에서 더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해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 성장도 좋고 이런 실적이 좋은 부분이 좀 더 오랫동안 갈 가능성도 생겼으니 계속 저희는 관심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까지도 또 새롭게 다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나왔고 강앵커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던 전력기기 저희가 이제 전력 설비까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앵커가 요거 키워드를 풍년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쪽 이 변압기 또 전력 설비 계속해서 좀 풍년이 이어질지 이 부분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노현복 부대표님, 풍년 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풍년 아까 정리해 주신 거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잘 내용 참고했습니다. 맞아요. 그 풍년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풍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방의 첫 번째는 우리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상승도 올라가고, 그 세 번째로는 요 상호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여기 이제 인프라 관련된 구리선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관련돼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가랑 판가 봤을 때 전선 업체들은 제조 원가 약 70%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계약을 할 때 원가를 다 판가에 녹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빅테크의 수혜로 또 구리 가격 오르는 게 뭐 전선업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제 영업 레버리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고정비가 비중이 줄어드니 영업 레버리가 추가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전선업체들이었는데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올해 벌써 이제 수주 잔고가 30조까지 올라왔고요. 전년 대비 올해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30% 추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뿐만 아니라 이런 변압기 역시도 현재 데이터 센터 풍년
유사한 그런 수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왜 풍년이냐면요. 뭐 빅3 주가 보면은 지금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적전 대비. 근데 올해 끝까지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20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고평가도 아니고 애매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김성훈 대표님은 지금 여기 빅3들의 밸류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뭐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말에 네. 5년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뭐 50배 정도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익단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난 거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미국 전력의 지금 7% 비중을 차지하는 게 데이터 센터고, 이게 2004년부터 수치화 보니까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될수록 미국 전력의 10%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력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빅3 변압기 쪽, 거기에서 오늘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가 두 자릿수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압기 5대장이라고 불려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이제 전선 쪽에서 비중이 조금 많았다가 이제는 변압기 쪽의 매출 비중이 전선 쪽을 넘어가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으로 보다가 이제 4분기 워낙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실적 발표되고는 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반도체주가 좀 올라가고 후행 쪽으로 올라가는 게 전력기기 쪽 같아요. 그래서 산일전기나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3사 대비해서 밸류가 아직까지는 좀 싼 측면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부각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주도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쪽이 변압기가 심장이라고 하셨고, 이어주는 혈류를 전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대원전선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우리가 대한전선을 대장주로 보기는 하는데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전선주는? 지금 전선주도 그러니까 전력기기에서 전선으로 오고, 또 전선에서도 이제 상위 기업들이 워낙 먼저 관심을 받다 보니 그 하위에 있는 업체도 같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중소형주도 이제 뒷부분에 같이 오르는 부분, 그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선주 뭐 오늘 잘 가긴 했는데 전선주는 꼭 구리 가격이랑 같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한번 잠깐 지금은 또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구리 가격이 중요한 변수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구리 가격이 뭐 쉽게 막 빠질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구리 가격 유지만 되어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전략이죠. 뭐 기업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 아까 이제 빅3에 넘어서 빅5까지 넣어주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산다면 빅3가 낫겠죠? 그렇죠. 그래도 효성중공업이겠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네. 네, 여기는 액면 분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을 두 주, 세 주 살 바에는 사실 뭐 한 5, 6만 원 이제 주가의 흐름에 봤을 때 주수를 좀 많이 백주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변압기 부분뿐만이 아니고 중공업 부분까지 있는데, 중공업 부분까지도 실적이 이제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4분기 실적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넘어가는 구간이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이 가격대는 아니라는 평가도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신규 수주도 잔고가 지금 작년에 한 11조 정도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 3년치, 4년치 이상의 실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반도체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투탑 말고 소부장 대비해서 저는 그래도 고른다면 큰 틀로 봤을 때는 변압기 쪽에 좀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 본사도 있고. 네. 그래도 효성중공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초고압 변압기 비중을 생각하면 HD 현대일렉트릭 아닐까 싶었었거든요. 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HD 현대일렉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이고 실적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35에서 40%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장 역할에서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3개를 짠다면 현대일렉이 빠지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효성중공업은 이제 아무래도 안 좋았던 중공업 쪽도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측면에서도 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빅3 위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나머지 2개 업체가 사실 또 이제 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신다면 뭐 8대2나 뭐 9대1 정도로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뭐가 8? 이제 빅3를 8. 빅3를 네, 8. 나머지 2 종목을 1, 2 정도로 하시는 것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네. 골고루 3개를 8대2나 9대1 비율로도 상하부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후장으로 접어들수록 수급도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고개를 든 코스피는 5,845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8% 내린 1,151선에서 장 마쳤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순위권 종목들입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늘 내내 상승세를 보였죠. 삼성전자는 19만 3,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2% 오름세입니다. 95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급등 후 상승폭을 좀 축소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5% 관세율이 복귀될 우려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GTC,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추진 등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며 그 우려가 상쇄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2.7% 넘게 올라가며 5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 밀리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가깝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률 2위인 삼화콘덴서는 현재 5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MLCC 가격 인상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모두 오름세인데 삼화콘덴서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즈오는 유럽 최대 사모펀드인 EQT 파트너스가 이 지분 전량을 공개 매수했고 그 규모가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즈온 현재 상승률 3위고요. 23% 넘게 올라가며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장 마감 후에는 증권주들의 시세가 가장 뜨겁습니다.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은 마감 후에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현재 낙폭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커스 현재 순위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18% 넘게 올라가며 2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기대감을 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삼성자산운용에서 SPG의 지분 5% 매수 공시를 내면서 SPG, NXT에서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현재 하락률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7.36% 밀리며 현재 83,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죠. 다만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영업이익 감소가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보며 앞으로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상향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는 태양광 대장주인 하나솔루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현재 10% 넘게 밀리며 19,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도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12.47%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험주인 미래에셋생명이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보험주들이 실적이나 업황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단기 과열 우려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현대해상은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지 않게 나오자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남은 보험주들 실적도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드디어 알터니를 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드디어 내린 건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47% 올랐고요. S&P 500 0.69%, 나스닥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관세와 관련이 높은 기업들 정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위법 판결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올랐고요. 아마존도 무관세 혜택이 다시 되살아날 거란 기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단 필수 소비재 섹터 부진했는데요. 월마트도 메인마켓에 이어 약세 보였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도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주말 사이 큰 판결이 하나 나왔죠. 연방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중국 등 이걸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역시 위법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IEEPA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곧바로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 글로벌 관세는 하루 만에 15%로 인상됐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는데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발효 예정일은 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대책 카드로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는데요. 행정부는 그중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1조에 따르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 밤에는 연준 원로이사 연설과 12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됩니다. 화요일에는 ADP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실적 공개로는 홈디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소가 예정되어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델 코어위브의 실적이 공개되고요. 금요일에는 1월 PPI 상승률이 발표돼 물가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시장은 이를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Other alternatives will now be used to replace the ones that the court incorrectly rejected. We have alternatives.
great alternatives. Could be more money. We'll take in more money. This administration will invoke alternative legal authorities to replace the IEEPA tariffs, result in virtually unchanged tariff revenue in 2026.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무역법 301조, 이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가 나올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 관세 위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 걸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건지 또 뉴스들을 보면 사실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주말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래되고 토일 오늘까지 관련한 뭐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서 야, 이 해석에도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약간 이제 친민주당 내지는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트럼프 뭐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됐다. 뭐가 있겠냐 이런 식이고 그 반대편 쪽에서는 아닌데 뭐 지금 이제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스콧 베센트 장관까지도 뭐 장담하다시피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하는데 그래요. 한번 또 뭐 했던 얘기의 반복은 그렇고 저 나름대로 한번 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렇게 올렸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죠. 로버츠가 관세에 관해서 문은 닫았어요. 문은 닫았는데 근데 방을 떠났답니다. 트럼프가 그냥 그 방을 갖다가 프리베일 하도록 그런 식인데 즉 뭐 그 방에서는 이제 트럼프 혼자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IEPA 한번 인터내셔널 국제 이머전시 여기서는 비상이라고 하면 되겠고 이코노믹 파워스 경제권 액트 법 국제 비상 경제 IEPA 이걸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다 이 내용이죠. 자, 이게 1977년에 카터 대통령 때 나온 거고 처음으로 이제 발동한 거는 그때 79년 진짜 카터 행정부를 갖다가 진짜 괴롭혔던 그 이란의 주미 대사관의 인질 사태 꽤 오래 갔었죠. 그때 이제 이란 자산 동결하고 뭐 대북 제재 뭐 또는 테러 자금 차단 이럴 때 몇 번 쓰인 적은 있습니다만 이 IEPA에 근거한 것은 권한이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다 했더니만 바로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시장이 예상했어요. 그럴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플랜 B 가동이 났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냥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세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바로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할게 했다가 다음 날 또 15%. 이런 데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가 깎이죠. 너무 적극적인 것다. 뭔가 원칙이 있느냐. 하루 만에 또 10%, 15%. 122조에 보니까 최대 15%. 맞아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150일 동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온 얘기. 이 7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IEPA 이거는 이제 대부분에서 이것 갖고 관세는 부과하지 마라 하는 얘기고 그랬더니만 무역법 122조 슈퍼 301조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거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는가를 갖다 보고 하겠다는 건데 맞아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 관세 몇 % 제한도 없고 이게 이제 그래서 슈퍼 301조라고 하는데 어떤 그 망치로 때릴지 해머로 때릴지 오한마로 때릴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약간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플랜 B라고 보는 이유는요. 무역법 122조 이것도 74년도인데 74년 같으면 이게 언제냐 하면은 지금처럼 환율이 시장 환율 변동 환율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 고정 환율로 움직이던 그 시절에 만들었던 122조인데 무역법인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떨 때
large and serious United States balance of payments deficit이니까 아주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또 하나 그리고 즉각적이고 심각한 depreciation of 달러, 달러 가치의 하락, 절하 네.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수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두 개 다가 해당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미국의 무역수지, 무역수지, 재정수지, 무역수지는 적자죠. 네.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도 적자입니다만 흔히 말하는 이 국제수지 자체는 그렇게 나갔던 돈들이 다 뭐로 들어옵니까? 미국에 채권 사겠어요, 주식 사겠어요,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공장 짓겠어요 하면서 들어오는 돈들로. 그래서 미국의 국제수지 자체는 적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급격한 달러 하락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논란이 야기되고 이거는 과연 그럼 적법한가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벙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유럽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자, 베른트 랑게라고 해서 여기가 유럽 의회, 유로피언 팔리먼트, 유럽 의회의 통상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자, 이 아래쪽에 그냥 번역 한쪽을 보시죠. 미국 행정부의 관세제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퓨어 테리프 케이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런 반발이 나올 만하죠. 네. 자, 그다음에 텀베리 협정의 조건들이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변경됐다. 이게 텀베리 작년 7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 뭐 스코틀랜드 저기 뭡니까? 골프장 가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어 이 EU 집행위원장하고도 만나서 뭐 하고 골프장 간 김에 그리고 그때 또 뭐 유럽에 행사 있었죠. 그때 가서 한국, 일본, EU 등에 15% 상호 관세 때리고 그리고 대미 투자 많이 이끌어내고 이걸 갖다가 했는데 소위 말해서 WTO 체제에서 이제 벗어났어. 지금 이거는 이 여기가 템베리 골프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이미슨 그리엄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네. 이걸 갖다가 템버리 시스템, 템버리 어그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 우리도 그러면 이거 애매해진 건데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옮긴 게 이제 클래리티 뭔가 명확성하고 리걸 서턴티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추가적인. 그래서 지금 유럽 의회에다가 이 템버리 협정에 따른 비준안을 갖다가 추진하기로 했는 거. 요거 일단 중지. 네. 요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런 라틴어가 있네요. 팍타 순투스 뭐 세르반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agreements must be kept. 약속이나 협정은 지켜져야 된다. 이게 이제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인데 네. 그러니 미국 너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라는 네. 결론입니다. 네. 저 오늘 그래도 수장님 오시면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EU 쪽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 지금 이 관세 위법이 나오고 해설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을 탓하는 좀 포인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본 너희가 일본이 먼저 살살 너무- 끼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 EU 다 같이 힘들어졌다. 근데 네. 사실 얼마 전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예. 약속을 했잖아요. 예. 이걸 모르고 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요새 사이가 좋다 보니까 네. 뭔가 일본이 그냥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긴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금 일본을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의 판단이죠. 지금 여기서 선택을 갖다가 미국 쪽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흡족해 할 만한 것, 어차피 한 약속, 어차피 지켜야 될 것 같은 거 자기들이 먼저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도 이득을 취할 건 취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뭉갰던 거죠. 네. 좀 시간을 뭉개면서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무슨 황금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누가 얼마를 갖다 부담했는지를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뭐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벌써 또 이제 정치적인 선동이 나서죠. 예. 환급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뭐 그런 식이라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의 또 정치적 행위라 봐야죠. 뭐 이렇게 봤을 때 환급이라는 키워드가 뭐 말은 나왔지만 현실화하기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좀 얘기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대미 투자 이 부분도 아마 미국이 포기 안 하겠죠. 네. 네. 계속 해와라 할 거고.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불확실성의 구덩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플러스되는 불확실 요소는 지정 확정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예. 참, 그 무슨 뭐, 빠르면은 토1 중에 우리 이 주초 장 열리기 전에 벌써 뭐 이란 쪽에서 뭔 일이 날까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한번 이거 보시면은 야,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즉 2003년 이라크에 그 사담 후세인 때리던 네. 그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기 뭐한데 심지어 여기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이 이쪽에 네. 와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온통 그리스 뭐 요르단 등등 할 것 없이 바레인, 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제 공군기들이 이만큼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이고 우리 주이란 대사관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한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출국해라 이런 얘기고 악시오스가 벌써 한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좀 더 전쟁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12시간 전에 전에는 목요일 날 제네바에서 핵 협상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다급해진 이란이 뭔가 협상에 이제 응할 것 같은데 이 기사에는 또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스티븐 위트코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특사고 예. 옆에 여기 사진은 좀 작습니다만 모처럼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입니다. 여기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기 딸 이방카도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고 했는데 자, 뭐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유대인, 유대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제 입에서. 왜 그런지 뭐 그럴 만한 상황이 되네요. 자, 여기서 진짜 전쟁으로 가려는지 아니면은 협상을 이끌어내려는지. 근데 제가 봐서 협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란은 꽤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데 꽤나 비용 들었겠죠. 그 회수를 하기 예,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데일리 먼저 한번 보시고요.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월간으로 볼 것 같으면 얼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커서가 지나가는 대충 우리한테 익숙한 뭐 70불에서 80불 사이. 여기서 자꾸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 유가 다시 올라도 괜찮으시겠어요? 감당하시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쟁으로까지 치닫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만 작년 케이스 그때 무슨 뭐 B2기가 가가지고 뭐 벙커버스터를 터뜨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게 진짜냐 주작이냐 뭐 이런 등등도 있었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최악으로까지야 가겠습니까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살아있는 변수예요. 이란 국민들의 또 특히 젊은 층에서의 또 시위가 다시 또 격화되는 맞아요. 그런 양상이라 가지고 네. 이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사실 시장이 예. 장중에 조금 국내 장이 좀 예. 하락했던 걸 여기에 이유를 좀 갖다 대기도 글쎄요, 지금 하더라고요.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이 조금 이렇게 약한데 예. 혹시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급락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또 이제 지난주에 설 예. 연휴가 껴있어갖고 저희가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듣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뉴욕 시장 점검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 2주 만이니까 이렇게 한번 시장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거 지금 S&P 500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여드려왔던 위클리 차트인데 보여왔던 큰 틀은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서지 못하고 시장이 좀 무거워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 보시죠. 이때 코로나 랠리를 갖다 딱 50% 절반 돌리고 다시 랠리가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호관세 충격받기 전에 이 랠리에 딱 절반을 돌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채널 상단에 왔으니까 조금 버겁죠. 그런 상황이고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이 기술적 저항 구간을 못 넘고 있고 이러다가 7천을 갔다가 코스피가 먼저 여나 싶을 정도까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되는데 51선, 100일선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200일선이 한 22,000 정도인데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은 저기 책에 나오는 약간 이 라운딩 탑, 이 둥근 천정형이라서 이거 지금 M7을 비롯해서 대장주들, 주도주들이 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훅 그거 하면 곤란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을 제가 미리 다 적어옵니다. 반도체에다가 차트 따위 들이대지 마라. 차트로 설명 이런 거 됩니다. 설명 안 된다 요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얘 블루아울, 파란 올빼미. 일단 색깔부터가 틀려 먹었죠. 올빼미가 뭔 파란 올빼미. 그런데 블루가 문제는 블루는, 네.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의 가능성을 엘리안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날 이러고 나서 네. 저는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어떻게 될까 해서 여기서 쌍바닥이 나올 거 했는데 또 6.6% 더 밀렸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기사가 나오네요. 이 런던 고래를 잡았던 사바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에서 이 블루아웃을 갖다가 이 지금 문제된 이걸 갖다가 매수하겠다는데 뭐라고 하나니 순자산 가치보다 한 20에서 35% 낮게 한 35% 정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인수할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런던 고래 누구냐? 이거 뭐 얘기하자면 시간이 다 가서 그거 하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JP 모건 한번 말아먹었던 브루노 익실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네. 그때 허무했는데 그때 이걸 때려잡았던 또 이 헤지펀드가 이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텐더오파 35% 디스카운트 하면서 동전 떨거는 땡겨주고 얘들은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망해야 떼돈을 버는 소위 말해서 액티비스트 헤지펀드죠. 시장에는 늘 이렇습니다. 다 버는 게 아니고 누구는 망해야 떼돈 버는 선수들이 있고 보아즈 와인스타인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것도 보니까 돈 잘 벌게 생겼네요. 네, 약간 마동석과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시간장 그러네요. 국채하고 뭐는 모르겠고 얘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인 그러고 우리 증시. 자 제가 지금 이게 오늘 1분 차트예요. 2시 23분. 강하게 시작했다가 흘러내렸는데 저감에서 들어왔는데 또 흘러내리고 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조금은 그거 합니다. 오늘은 좀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오늘 찍었던 5,931 요게 단기적이나마 조금 올라설기 힘든 구간이라면은 어디까지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게 뭐 5,070, 80까지 아니면은 얘하고 부딪히는 우선 저기서 아무리 급해도 발은 땅에 붙이고 걷자고요. 위클리에서 이 5주 MA, 5주 이평선, 가장 초단기 이평선에서 붕 떠버렸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요. 진짜.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거는 약간의 뭐 그것도 감안하시죠. 이 정도면 내려야지 했던 공매도 세력 내지는 쇼트 세력들의 쇼트 퀴즈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합니다. 네. 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1월 19일 날 두 분하고 기억이 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차트도 그렇고 우리 차트도 갖고 와서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뭐냐 하면은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은 코로나 랠리 때 조정받았던 이 낙폭에 2.618배 하면 1.618배는 벌써 올라서 버렸고 2.618배는 약 5,200포인트라고 했고 5,200도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돌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금융위기 때 낙폭에 4.236배는 약 5,940포인트라고 했는데 오늘 5,931이었어요. 아이 소름이 돋죠. 그래서 결국 볼 레벨은 다 봐야 뭐 옆으로 기는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오나 싶어서 오늘의 조정은 조금은 그거 합니다. 느낌이 어딘가 좀 쎄한. 조금 쎄합니다. 뭐 그런 그런 느낌이 들고 내일 됐고 노무라는 8천 간다더라 상반기에
뭐 노무라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뭐 다 7,900, 8,000 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삼성전자 네. 24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 30만 원 갖고 100만 원도 간다더라. 뭐 이런 분위기에서 너 또 대도하는 차트 갖고 와서 또 급주는구나. 내일 그냥 휙 올라가 버리면은 네. 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데 약간은 뭐. 지금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시장에 많이 생기면서 장중 변동성이 맞아요. 모처럼 커졌다는 측면에서 너무 포모는 그러니 하다못해 데일리가 됐건 위클리가 됐건 이 봉들이 데일리 캔들들이 초단기 이평선의 정도는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죠.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엔조이 하시지만 뭐 냉정하게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 덜- 날리고 뭐 이렇게 조금 하셔도 덜 먹으면 되고요. 되니까. 아니면 갖고 이제 계신 신규 분들. 매수를 하시거나 요새 포모 느끼시는 분은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를 한번 잘 체크해 보고 신규 매수가 제일 더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의 이야기도 잘 참고해 보시면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